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마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매일 드시는 마늘이 정말 안전한지 궁금하셨죠? 잘못 먹으면 간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마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향신료 중 하나입니다. 하루 평균 15g씩 먹는다고 합니다. 김치에도 들어가고 찌개에도 들어가죠. 심지어 생으로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마늘을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특히 60살이 넘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늘 관련 부작용 사례가 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매년 3,000명 이상이 마늘 과다 섭취로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 드시던 마늘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마늘의 숨겨진 위험성과 올바른 섭취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또한 마늘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정보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마늘의 진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메모를 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72세 김할머니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할머니는 마늘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생마늘을 5쪽씩 드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마늘을 씹어 드시고 저녁에도 마늘 우린 물을 마셨어요. 마늘 장아찌도 하루에 10개씩 드셨다고 해요. 김할머니의 하루 마늘 섭취량을 계산해보면 약 50g 정도였어요. 이는 일반 권장량의 5배가 넘는 양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드신다고 걱정했지만 할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건강식품이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처음에는 감기도 안 걸리고 몸이 든든한 느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할머니가 건강해 보인다고 칭찬했어요. 피부도 좋아지고 혈색도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더욱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었어요. 마늘의 효과를 실감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속이 쓰리고 아팠어요. 밥을 먹고 나면 명치 부근이 화끈거렸습니다. 잠도 잘 안 오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지는 증상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속쓰림이 너무 심해서 제산제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먹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위가 더 아팠습니다. 밤에는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찬물을 마시곤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놀란 가족들이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으셨는데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하셨다고 해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보다 3배나 높았어요. AST가 120, ALT가 150이었어요. 정상 수치가 40 이하인데 말이에요. 위벽도 많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위내시경 결과 급성 위염과 미란성 위궤양이 발견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마늘을 너무 많이 드셨다고 하셨어요. 생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위와 간에 부담을 준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공복에 생마늘을 드시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그제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으셨다고 해요. 다행히 김할머니는 마늘 섭취를 줄이고 치료를 받으셨어요. 위장약을 드시고 간 보호제도 복용하셨어요. 식단도 바꾸셨고 생활 습관도 개선하셨어요. 3달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위장 상태도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마늘을 적당히 드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김할머니는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받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분이 이렇게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마늘을 잘못 먹어서 큰 병에 걸린 분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안타까운 사례예요. 68세 박할아버지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박할아버지는 당뇨병을 앓고 계셨어요. 혈당 관리를 위해 마늘이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마늘즙을 드셨습니다. 하루에 마늘 10쪽 분량의 즙을 드셨어요. 시중에서 파는 농축 마늘즙을 한 병씩 드셨다고 해요. 박할아버지는 인터넷에서 마늘의 효능에 대한 글을 많이 읽으셨어요. 마늘이 혈당을 낮춘다는 말에 완전히 빠지셨다고 해요.
당뇨약도 줄이고 마늘즙을 더 많이 드시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말려도 듣지 않으셨다고 해요. 처음 몇 주는 혈당이 조금 내려간 것 같았어요. 공복 혈당이 180에서 150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마늘즙 양을 늘리고 생마늘도 함께 드셨어요. 하루 마늘 섭취량이 80g까지 늘어났어요. 마늘만 먹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믿으셨어요. 당뇨약도 반으로 줄이셨고 정기검진도 미루셨어요. 가족들의 걱정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어요. 건강해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한 달 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방금 한 말을 자꾸 반복하시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박할아버지의 혈당이 들쭉날쭉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떨어졌다가 갑자기 올라갔다가 했어요. 어떤 때는 혈당이 50까지 떨어져서 의식을 잃을 뻔했어요. 또 어떤 때는 400까지 올라가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간에 이상이 발견된 거예요. 간세포가 손상되어 있었고 염증 수치도 높았습니다. 의사는 간경화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어요. 즉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마늘의 황화합물이 박할아버지의 간에 독성으로 작용한 거였어요. 당뇨약과 마늘의 상호작용도 문제였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떨어져서 뇌 영양 공급이 부족해진 거예요. 뇌세포가 손상되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진 거였어요. 박할아버지는 응급실에 실려 가셨습니다. 간 기능이 심각하게 나빠져서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어요.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서 지내셨어요. 치료 과정에서 인지 기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도 있었어요. 간 수치는 정상의 10배까지 올라갔어요. 황달도 심해서 눈이 노랗게 변했어요. 복수도 차서 배가 부풀어 올랐어요. 의사들도 회복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어요. 가족들은 최악의 상황을 각오했다고 해요. 다행히 집중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회복 과정이 매우 더뎠어요. 간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인지 기능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어요. 지금은 많이 회복되셨지만 완전히 예전처럼 되지는 못했어요. 간 기능도 정상보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아요. 마늘을 잘못 드신 결과가 이렇게 심각할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해 먹던 것이 독이 되어버린 거죠. 박할아버지 가족들은 지금도 후회하고 계세요. 미리 말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비극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마늘이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마늘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는 쓰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마늘의 주요 성분은 알리신이라는 물질이에요. 이 알리신이 마늘의 매운맛과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해서 감염을 예방해주죠. 또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기도 해요. 하지만 알리신은 양날의 검 같은 성분이에요. 적당히 먹으면 도움이 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특히 생마늘에는 알리신이 많이 들어있어서 주의해야 해요. 익힌 마늘보다 생마늘이 10배 정도 더 강해요. 알리신이 위벽을 자극하면 위염이나 위궤양이 생길 수 있어요. 위벽은 산성인 위산으로부터 위를 보호하는 점막으로 덮여 있어요. 그런데 알리신이 이 점막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위산이 위벽을 직접 자극해서 염증이 생겨요. 이미 위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이 생기면 마늘 섭취를 줄여야 해요.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마늘을 드시면 안 돼요. 식도까지 손상될 수 있거든요. 간에서는 알리신이 해독 과정을 거치게 돼요.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독성 물질을 처리하는 곳이죠.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이 들어오면 간이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간세포가 손상되고 염증이 생겨요. 간세포가 손상되면 간 기능이 떨어져요. 단백질 합성이 안 되고 해독 작용도 제대로 안 돼요. 황달이 생기고 복수가 차기도 해요. 심하면 간경화나 간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2023년 서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마늘 20g 이상 먹는 사람들의 간암 발생률이 2배 높았어요. 마늘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혈액에도 영향을 줍니다. 마늘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작용을 해요. 이를 항근고 작용이라고 해요. 적당하면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과하면 출혈 위험이 높아져요. 특히 외상을 입었을 때 피가 멈추지 않을 수 있어요.
평소에 혈액순환 개선제나 혈전 방지약을 드시는 분들은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물과 마늘을 함께 먹으면 위험해요. 뇌출혈이나 위장출혈이 생길 수 있거든요. 뇌에서는 혈당이 급격히 변하면서 문제가 생겨요. 마늘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당뇨약과 함께 먹으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저혈당은 뇌세포 손상을 일으켜서 치매 위험을 높여요. 뇌는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요.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뇌세포들이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한번 죽은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나빠지는 거죠. 또한 마늘에 들어있는 황화합물들이 뇌혈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과하면 뇌압이 높아져요.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고 심하면 뇌출혈 위험도 있어요. 그럼 마늘을 어떻게 먹어야 안전할까요? 첫 번째 해결책은 적정량을 지키는 거예요. 하루에 마늘 2쪽에서 3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는 약 6g에서 9g 정도예요. 이 정도면 마늘의 좋은 효과는 얻으면서 부작용은 피할 수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마늘 1일 권장량을 9g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된 안전한 양이에요. 이 양을 넘지 않으시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생마늘보다는 익힌 마늘을 드시는 게 좋아요. 열을 가하면 알리신이 줄어들면서 자극이 덜해집니다. 마늘을 볶거나 구워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부작용도 적어요. 찜질방에서 파는 구운 마늘 같은 것이 좋은 예예요. 마늘을 익힐 때는 중간 불에서 천천히 익히세요. 너무 센 불에서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어요. 기름에 볶을 때는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시면 더 좋아요. 올리브 오일의 항산화 성분이 마늘의 효과를 높여줘요. 공복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빈속에 마늘을 먹으면 위벽이 직접 자극받아서 염증이 생겨요.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식후에 드세요. 특히 아침 공복에 생마늘을 드시는 건 정말 위험해요. 식사 중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다른 음식들이 위벽을 보호해 주거든요.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과 함께 드시면 위산 분비도 조절돼요. 두 번째 해결책은 마늘과 상극인 음식을 피하는 거예요. 술과 마늘을 함께 먹으면 간에 무리가 갑니다. 두 가지 모두 간에서 해독해야 하는 물질이라서 부담이 커져요. 간이 과로하게 되면서 손상될 위험이 높아져요. 특히 소주나 맥주와 마늘을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위험해요. 알코올과 알리신이 만나면 독성이 더 강해져요. 숙취도 심해지고 간 손상도 커져요. 매운 음식과도 함께 먹지 마세요. 고추나 생강 같은 자극적인 음식과 마늘을 함께 먹으면 위장 부담이 2배가 됩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식도에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김치를 드실 때도 주의하세요. 김치에는 이미 마늘이 많이 들어있어요. 김치를 많이 드시면서 추가로 마늘을 드시면 과량 섭취가 될 수 있어요. 하루에 김치 반 공기 정도만 드시는 게 좋아요. 카페인이 든 음료와도 궁합이 안 좋아요. 커피나 녹차를 마신 후에는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마늘을 드세요. 둘 다 혈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내릴 수 있어서 위험해요.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세요. 혈압약과 마늘, 카페인이 함께 작용하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어지러움이나 실신이 생길 수 있거든요. 세 번째 해결책은 마늘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마늘과 궁합이 좋은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마늘의 좋은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줄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에 들어있는 비타민 B1이 마늘의 알리신과 만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이 성분은 피로 회복에 정말 좋습니다. 특히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비타민 B1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을 해요. 마늘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져요. 그래서 피로가 빨리 회복되는 거예요. 돼지고기의 단백질은 마늘의 자극을 완화해 주기도 해요. 위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늘을 먹을 때 고기와 함께 먹으면 속이 덜 쓰려요. 아미노산이 위산을 중화시켜 주거든요. 조리할 때는 마늘을 먼저 볶아서 향을 내고 고기를 넣으세요. 너무 센 불보다는 중간 불에서 천천히 볶는 게 좋아요. 그러면 마늘의 매운맛은 줄고 고소한 맛은 살아나요. 기름기가 많은 부위보다는 안심이나 등심을 사용하세요. 돼지고기를 삶아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수육을 만들 때 마늘을 함께 넣으면 잡냄새도 없어지고 영양가도 높아져요. 쌈장에 다진 마늘을 넣어서 함께 드시면 완벽한 조합이에요. 두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가 풍부해서 마늘의 알리신과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항산화 작용이 강해져서 노화 방지에 도움이 돼요. 특히 피부 건강에 좋아요.
비타민 U는 콜라겐 합성에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마늘과 함께 먹으면 콜라겐 생성이 활발해져요. 그래서 주름이 줄어들고 피부가 탄력 있게 돼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부분이죠. 양배추의 식이섬유는 마늘이 위장해주는 자극을 완화해줍니다. 위벽의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또한 양배추에 들어있는 글루타민 성분이 위벽을 보호해주죠. 위염이나 위궤양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글루타민은 위벽 세포의 재생을 돕는 중요한 성분이에요. 손상된 위벽을 빠르게 회복시켜주죠. 특히 마늘로 인한 위장 자극을 중화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마늘과 양배추를 함께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쌈을 싸 먹는 거예요. 구운 마늘을 양배추에 싸서 드시면 됩니다. 김치를 담글 때도 마늘과 양배추가 함께 들어가죠.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조합이에요. 양배추를 생으로 드시기 어려우시면 살짝 데쳐서 드세요. 끓는 물에 30초 정도만 데치면 돼요. 너무 오래 데치면 비타민이 파괴되니까 주의하세요. 드레싱에 다진 마늘을 넣어서 샐러드로 드시는 것도 좋아요. 양배추즙을 만들어 드시는 것도 추천해요. 양배추와 사과, 마늘 한쪽을 함께 갈아서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하루에 한 잔 정도가 적당해요.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리코펜 성분과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면 혈관 건강에 아주 좋아요. 동맥경화 예방 효과가 2배로 높아집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에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벽의 손상을 막아줘요. 마늘의 알리신도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해요. 두 성분이 만나면 혈액순환이 획기적으로 개선돼요. 토마토의 산 성분이 마늘의 황화합물을 중화시켜주기도 해요. 그래서 마늘 냄새도 덜 나고 소화도 잘 됩니다.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에게 좋은 조합이에요.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주거든요. 2023년 이탈리아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와 마늘을 함께 먹는 사람들의 심근경색 발생률이 40% 낮았다고 해요. 정말 놀라운 효과죠. 조리할 때는 토마토를 먼저 볶아서 리코펜을 활성화시키세요. 그 다음에 다진 마늘을 넣고 함께 볶으면 됩니다.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면 영양소 흡수율이 더 높아져요. 리코펜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잘 흡수되거든요. 토마토 소스를 만들 때 마늘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파스타나 피자에 사용하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토마토 주스에 마늘 한쪽을 갈아 넣어서 드시는 것도 추천해요.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건강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더 좋은 정보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마늘 섭취 시 주의사항도 알려드릴게요. 봄에는 새 마늘이 나오는 시기예요. 새 마늘은 수분이 많고 매운맛이 덜해서 먹기 좋습니다. 하지만 보관이 어려우니까 빨리 드세요. 새 마늘은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일주일 이내에 드시는 게 좋아요. 봄 마늘은 알리신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조금 더 드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래도 하루 4쪽을 넘지는 마세요. 새 마늘로 장아찌를 담그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금 간을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입맛이 없을 때가 많아요. 이때 마늘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의하세요. 여름에는 위장이 약해져서 마늘 자극을 더 크게 받습니다. 찬 음식을 많이 드시면서 위가 차가워진 상태에서 마늘을 드시면 더 위험해요. 여름에는 마늘을 익혀서 드시는 게 좋아요. 냉면에 생마늘을 많이 넣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배탈이 날 수 있어요. 대신 마늘 기름을 만들어서 사용하시거나 구운 마늘을 조금씩 넣어서 드세요. 가을에는 햇마늘이 많이 나와요. 이때 마늘을 말려서 겨울에 먹을 분량을 준비하시죠. 말린 마늘은 생마늘보다 자극이 적어서 좋습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알리신이 줄어들거든요. 가을 마늘은 당분이 많아서 단맛이 나요. 구워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하지만 당분이 많다고 해서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겨울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워요. 마늘의 항균 작용이 도움이 되지만 과용하면 안 됩니다. 특히 감기약과 함께 먹을 때는 조심하세요. 일부 감기약과 마늘이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겨울에는 따뜻한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국물 요리에 마늘을 넣어서 드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영양도 좋아요. 하지만 너무 많이 넣지는 마세요. 약물 복용 시 주의사항도 중요해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마늘 섭취량을 줄이세요. 마늘이 혈압을 더 낮출 수 있어서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에이스 억제제나 칼슘 채널 차단제를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혈압약과 마늘을 함께 드시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기립성 저혈압이 생겨서 갑자기 일어날 때 쓰러질 수 있어요. 혈압을 자주 재시면서 조절하세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세요. 마늘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저혈당 위험이 있습니다.
혈당을 자주 측정하시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특히 인슐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메트포르민이나 설포니루레아 계열 당뇨약과 마늘이 함께 작용하면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손떨림이나 식은땀이 나면 즉시 당분을 섭취하세요. 혈액순환 개선제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세요. 마늘과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수술 전에는 마늘 섭취를 중단하세요. 최소 일주일 전부터는 드시지 마세요. 와파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혈액 응고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치과 치료를 받으실 때도 미리 말씀드리세요. 이제 여러분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마늘 냄새를 없애는 방법이에요. 마늘을 먹고 나서 우유를 마시면 냄새가 줄어들어요. 우유의 단백질이 황화합물을 중화시켜 주거든요. 우유는 찬 것보다 미지근한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한 컵 정도 천천히 마시세요. 요구르트도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유산균이 냄새를 분해해 주거든요. 사과나 레몬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과일의 효소가 마늘 냄새를 분해해 주거든요. 사과는 껍질째 드시는 게 좋아요. 레몬은 즙을 내서 물에 타서 드시면 돼요. 녹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냄새를 없애줘요. 하지만 마늘을 드신 직후에는 피하세요. 1시간 정도 지나서 드시는 게 좋아요. 페퍼민트 잎을 씻거나 페퍼민트 차를 마시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상쾌한 향이 마늘 냄새를 가려줘요. 파슬리를 씹는 것도 도움이 돼요. 두 번째 질문은 마늘 알레르기에 관한 거예요. 마늘을 먹고 나서 입 주변이 따갑거나 설사를 한다면 알레르기일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마늘 섭취를 중단하세요. 심한 경우 호흡곤란이나 두드러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마늘 알레르기는 생각보다 흔해요. 전체 인구의 3% 정도가 마늘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더 생기기 쉬워요. 면역 체계가 변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알레르기 반응이 의심되면 알레르기 검사를 받아보세요. 혈액 검사나 피부 반응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확진되면 마늘이 들어간 모든 음식을 피해야 해요. 세 번째 질문은 흑마늘과 일반 마늘의 차이점이에요. 흑마늘은 일반 마늘을 발효시킨 거예요. 발효 과정에서 알리신이 줄어들어서 자극이 덜합니다. 그래서 위장이 약한 분들도 드실 수 있어요. 흑마늘은 항산화 성분이 일반 마늘보다 2배 정도 많아요. 폴리페놀이나 플라보노이드 같은 성분들이 풍부해져요. 면역력 강화에도 더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당분이 많아져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혈당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적당량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2쪽 정도가 적당해요. 흑마늘의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일반 마늘도 충분히 좋은 효과가 있어요. 자신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게 선택하시면 돼요. 네 번째 질문은 마늘즙과 생마늘 중 어느 게 좋은지예요. 시판되는 마늘즙은 농도가 진해서 부작용 위험이 높아요. 한 병에 마늘 수십 쪽 분량이 들어있거든요. 생마늘을 적당량 드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마늘즙을 드시고 싶으시면 직접 만드세요. 마늘 2쪽에 물 1컵을 넣고 믹서에 갈아서 드시면 돼요. 시중 제품보다 훨씬 안전해요. 마늘 분말이나 캡슐도 있는데 성분 함량을 확인하고 드세요. 너무 농축된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천연 그대로가 가장 안전해요. 지금까지 마늘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핵심을 3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하루 마늘 섭취량은 2쪽에서 3쪽이 적당합니다. 둘째, 생마늘보다는 익힌 마늘이 안전해요. 셋째, 돼지고기, 양배추,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마늘은 분명히 좋은 식품이에요.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적당히 드시면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마늘을 드셔보세요. 7일 동안 실천해 보시면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늘 하나로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균형 잡힌 식단이에요. 마늘만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시면서 마늘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세요. 규칙적인 운동도 함께 하시면 더 좋아요. 마늘의 혈액순환 개선 효과와 운동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하루에 30분씩만 걸어도 큰 도움이 돼요. 스트레스 관리도 잊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스트레스가 많으면 소용없어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시면서 즐겁게 드시는 게 중요해요. 다음 주에는 양파의 숨겨진 위험성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양파도 잘못 먹으면 혈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또 한간에 무리를 줄 수도 있어요.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더욱 유용한 정보들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비싼 약 먹어도 침침한 눈 그대로라면 지금 당장 약통을 닫고 부엌으로 가십시오. 75세 어르신의 앞길을 밝혀준 기적의 아침 습관. 눈이 잘 안 보인다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가방을 열어보면 하나같이 비싼 루테인 영양제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싼 약들을 5년이나 10년씩 드셨는데도 눈은 점점 더 침침해지고 매일 안개가 낀 것처럼 답답하다고들 하십니다. 오늘 제가 그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고 진짜로 눈이 번쩍 뜨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제 진료실을 찾아온 75세 이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분은 은퇴하고 손주들 재롱 보는 게 유일한 낙인데 언제부턴가 손주 얼굴이 흐릿하게 보이고 텔레비전 자막도 잘 안 보인다고 하셨어요. 불안한 마음에 건강 프로그램 광고에 나오는 눈에 좋다는 영양제는 다 사서 드셨답니다.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들여서 루테인에 지아잔틴의 이름도 어려운 것들을 다 챙겨 드셨는데도 상태는 더 나빠졌지요. 결국 이대로 실명하는 것 아니냐며 제 손을 잡고 우시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이분은 이미 황반변성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백내장까지 겹쳐 있었습니다. 이순자 어르신의 기막힌 사연을 듣기 전에 잠시만요. 오늘 이 영상은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지금 계신 곳이 서울인지 부산인지 아니면 미국이나 일본인지 댓글로 지역을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저는 항상 궁금합니다. 그럼 바로 이순자 어르신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순자 어르신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 비싼 약 하나도 안 거르고 꼬박꼬박 먹었는데 왜 눈이 이 모양인가요?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어르신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셨네요. 눈의 원리를 모르고 약만 드시는 건 마치 마른 땅에 물 대신 비싼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향수가 아무리 비싸도 말라가는 식물을 살릴 수는 없는 법이지요. 어르신이 드신 그 약들은 눈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수많은 연구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이 증상이 없는데도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을 찾아다니고 영양제에 의존하십니다. 그건 내 몸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잠자고 있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것과 똑같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 70대 어르신들 10명 가운데 9명은 백내장을 앓고 있습니다. 나이 들면 당연한 것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최근에는 30대와 40대 젊은 사람들도 눈에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변해서 병원을 찾습니다.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잠들기 전까지 눈을 혹사시키니까 우리 눈의 노화시계가 예전보다 훨씬 빨리 돌아가는 것이지요. 이건 단순히 눈이 나빠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질을 뿌리째 흔드는 아주 심각한 신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왜 비싼 영양제가 우리 눈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3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 번째로 루테인 영양제가 왜 많은 분에게 헛수고가 되는지 그 충격적인 의학적 사실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양제 수백 통보다 효과적인 우리 부엌의 천연 재료 2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마지막 3번째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무심코 하고 계신 눈을 죽이는 치명적인 습관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밝은 눈을 선물해 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고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순자 어르신의 눈을 다시 맑게 해드린 그 비결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자는 게 아닙니다. 멀쩡하던 여러분의 눈을 지키기 위한 생존 수칙입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케일과 당근, 그리고 사과를 함께 갈아 만든 녹즙 한 잔을 드시는 겁니다. 구체적인 양을 정해 드릴게요. 케일 5줄기 정도의 중간 크기 당근 1개, 그리고 사과 반 개를 준비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믹서기에 넣고 시원하게 갈아서 아침 식사 전에 바로 마시는 겁니다. 왜 루테인 알약보다 이 녹즙 한 잔이 여러분의 눈에 100배, 1000배 나은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케일은 우리 눈의 황반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천연 방패입니다. 많은 분이 루테인을 약으로만 보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케일 100g에는 시중 영양제 한 알과 맞먹는 엄청난 양의 루테인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양제는 루테인 성분 하나만 덩그러니 들어있는 외로운 군사와 같지만 케일 속에는 지아잔틴과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E 같은 수많은 항산화 성분들이 군대처럼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서로를 도와주며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우리 눈의 황반을 보호하는 힘이 알약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합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완벽한 영양 조합을 두고 굳이 가공된 알약에 의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주황색 당근은 우리 눈의 망막을 밝혀주는 천연 등불입니다.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변하는데요. 이 비타민 A는 우리 눈 망막에서 빛을 감지하는 로놉신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핵심 원료가 됩니다. 만약 이 원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두운 곳에서 사물이 잘 안 보이는 야맹증이 생기고 눈 표면이 바싹 말라버리는 안구건조증이 찾아옵니다. 이순자 어르신도 저녁만 되면 눈이 뻑뻑해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셨는데 이 당근 녹즙을 드시고 나서부터는 눈이 촉촉해지고 세상이 훨씬 밝아졌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셋째로 왜 사과를 함께 넣어야 하는지 궁금하시지요? 루테인과 베타카로틴은 기름에 녹는 성질을 가진 지용성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그냥 드시는 것보다 사과와 함께 드시는 것이 흡수율을 높이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사과 속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장운동을 도와주면서 이 소중한 영양소들이 우리 몸 곳곳으로 빠르게 전달되도록 돕는 길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케일 특유의 쓴맛을 사과의 달콤함이 잡아주니 어르신들도 거부감 없이 매일 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필 아침 공복이어야 할까요? 우리 위장이 비어 있을 때 이런 천연 영양소들을 넣어주면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소장으로 빠르게 이동해서 흡수율이 최대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은 아침에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비싼 돈 들여 산 영양제가 흡수도 안 되고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는 허무한 경험은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우리 집 부엌을 최고의 안과 병원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산 루테인 한 알보다 오늘 시장에서 사온 싱싱한 케일과 당근이 여러분의 앞날을 더 밝게 비춰줄 것입니다. 이순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딱 2주일 만에 아침마다 눈이 떠지는 느낌이 달라졌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천연 안약 레시피를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지금 바로 주변에 눈이 침침하다고 고생하시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실명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그 가치가 더 커지는 법입니다. 자, 두 번째 기적의 비방을 공개하겠습니다. 케일 녹즙을 드시고 딱 30분이 지났을 때 블루베리 요거트 한 컵을 드십시오. 이것이 제가 이순자 어르신께 신신당부한 두 번째 비결입니다.
블루베리 한 줌을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섞어서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눈은 20년 전처럼 튼튼한 방어막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 굳이 케일 녹즙과 30분의 시간 차이를 두어야 할까요? 그건 우리 몸의 흡수 원리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케일의 루테인은 기름에 녹는 성분이고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물에 녹는 성분입니다. 이 둘을 한꺼번에 먹으면 우리 몸 안에서 서로 먼저 흡수되려고 싸우다가 정작 중요한 영양소들이 밖으로 그냥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루테인이 먼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30분 정도 시간을 준 뒤에 블루베리를 넣어주는 것이 의학적으로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블루베리가 왜 눈에 그렇게 좋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눈 속의 실핏줄을 대청소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 망막에는 거미줄보다 더 가느다란 미세 혈관들이 빽빽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 영양분과 산소가 전달되는데 나이가 들면 이 핏줄들이 딱딱해지고 막히면서 황반변성 같은 무서운 병이 생깁니다. 이때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성분이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돕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를 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어르신들의 망막 기능이 확연히 좋아졌다는 결과가 아주 많습니다. 두 번째는 침침한 밤눈을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보게 해주는 로놉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 성분이 다시 만들어지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유독 눈이 침침하고 답답한 것이지요. 블루베리는 이 로놉신의 재합성 과정을 강력하게 촉진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야간 비행을 하던 조종사들이 블루베리 잼을 챙겨 먹고 밤하늘을 선명하게 보았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을 정도로 그 효과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라면 루테인이나 베타카로틴 같은 고농축 영양제 알약을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전 세계 의학계가 경고하는 아주 위험한 사실입니다. 흡연자가 이런 성분의 영양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폐암 발생 위험이 무려 20%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담배 연기로 이미 손상된 폐세포에 고농도의 항산화제가 들어가면 오히려 도구로 작용해서 암세포를 키우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약이 아니라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케일이나 당근, 블루베리 같은 자연식품으로 드시는 것은 부작용 걱정 없이 안전하게 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요거트와 함께 먹어야 할까요? 요거트 속의 유산균은 우리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 블루베리의 좋은 성분들이 우리 피 속으로 더 잘 스며들게 돕는 훌륭한 조력자입니다. 단 설탕이 들어간 달콤한 요거트는 피하시고 반드시 아무것도 넣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두 가지 음료만 제대로 챙겨 드셔도 여러분의 눈은 매일 아침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이 귀한 정보를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말고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비싼 약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진짜 의학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눈을 밝히는 큰 등불이 됩니다. 자, 이제 75세 이순자 어르신이 실제로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그 하루 일과표를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표를 휴대폰에 저장해두고 그대로만 따라 해보십시오. 3개월 뒤에는 여러분의 눈도 이 어르신처럼 맑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아침 6시 이 어르신은 눈을 뜨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드십니다. 밤새 잠들어 있던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돕고
마른 눈에 수분을 공급하는 첫 번째 단계이지요.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신 뒤에 주방으로 가서 케일 5줄기와 당근 1개, 그리고 사과 반 개를 갈아 만든 초록색 주스를 준비하십니다. 여기서 비결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이 주스를 마실 때는 한 번에 꿀꺽 마시지 말고 입안에서 굴려가며 씹듯이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침 속에 있는 소화 효소와 섞여서 눈에 좋은 영양소들이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더 잘 전달됩니다. 30분이 지난 6시 30분에는 보랏빛 블루베리 요거트를 드십니다. 블루베리 한 줌을 플레인 요거트에 넣고 천천히 떠서 드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아침에 눈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완벽하게 채우게 됩니다. 아침 식사는 7시 30분쯤 하시는데 이때 이 어르신은 거꾸로 식사법을 철저히 지키십니다. 밥을 먼저 드시는 게 아니라 식탁 위에 있는 채소 반찬부터 한 입 크게 드시고 그 다음에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드십니다. 맨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드셔야 할까요? 우리 혈액 속에 설탕이 갑자기 넘쳐나면 수정체의 단백질이 끈적하게 변하면서 눈이 뿌옇게 변하는 당뇨 백내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소부터 드시면 이 혈당 롤러코스터를 막아주어 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낮 시간에는 20, 20, 20 수칙을 생활화하십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으실 때 20분마다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해 두셨어요. 알람이 울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창밖에 먼 산이나 나무를 20초 동안 가만히 바라보십니다. 우리 눈의 근육이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지요. 그리고 오후 3시쯤에는 눈에 따뜻한 선물을 주십니다.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눈 위에 12분 동안 올려두는 온찜질입니다. 40도 정도의 적당한 온도는 우리 눈꺼풀 속에 있는 기름샘을 녹여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도와줍니다. 안구건조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보약이 없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멋쟁이 모자와 선글라스를 반드시 챙기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외선은 우리 눈의 수정체를 잊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모자는 자외선의 절반을 막아주고 선글라스는 나머지를 완벽하게 차단해 주지요. 그리고 밤 10시 잠들기 전에는 절대 하지 않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불을 끄고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강한 빛을 보면 우리 눈의 동공이 활짝 열린 상태라 그 강한 빛이 눈 뒤쪽까지 쏟아져 들어와 눈을 빠르게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3가지를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케일 주스랑 블루베리를 꼭 따로 먹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제 대답은 가급적이면 30분 정도 간격을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지용성인 루테인과 수용성인 안토시아닌이 서로 방해하지 않고 우리 몸에 쏙쏙 흡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우리 눈의 중심을 지키는 케일 주스를 먼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미 사놓은 루테인 영양제는 어떡하냐는 것입니다. 아까워서 버리기 힘드시다면 드시던 양을 절반으로 줄여서 드시고 대신 제가 알려드린 천연 음식을 함께 드셔보십시오. 그러다가 약이 다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약국이 아니라 시장에서 싱싱한 식재료를 사서 드시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만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라면 아깝더라도 알약 영양제는 지금 당장 중단하시는 것이 폐 건강을 위해 안전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백내장 수술을 꼭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백내장은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단순히 병이 있다고 해서 바로 수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문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답답하거나 밤에 운전할 때 앞이 안 보여서 일상생활이 불편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수술의 적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로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데 집중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표를 들으시면서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이 생기지 않으셨나요? 건강은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순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귀찮아 하셨지만 3개월 뒤에는 세상이 너무 밝아졌다고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실 예정이시라면 댓글에 실천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댓글을 작성하신 다른 분들에게도 힘내시라고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남겨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지만 함께하면 끝까지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어떠셨나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렸던 의사로서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 정보들이 단순한 지식을 넘어 여러분의 앞날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순자 어르신이 다시 맑은 눈으로 손주의 재롱을 보며 웃으실 수 있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기적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핵심 메시지 3가지만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루테인 알약에만 의존하던 습관을 버리고 매일 아침 우리 부엌에서 만든 케일 당근 녹즙과 블루베리 요거트로 천연 영양을 채워주십시오. 둘째,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눈을 비비는 독이 되는 습관은 오늘 이 시간부터 영원히 작별하시고 외출할 때는 선글라스로 눈을 보호해 주십시오. 셋째, 식사 순서를 채소부터 바꾸는 작은 지혜와 20분마다 먼 곳을 바라보는 여유가 여러분의 수정체를 맑게 유지해주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노화는 자연의 섭리라 누구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를 늦추고 남은 인생을 더 선명하고 아름답게 즐기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 광고에 마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지키는 진짜 보약은 약국이 아니라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자연이 선물한 케일과 당근, 그리고 블루베리가 그 어떤 알약보다 여러분의 눈을 더 따뜻하고 튼튼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이순자 어르신은 이제 더 이상 눈이 침침하다고 울지 않으십니다. 대신 매일 아침 녹즙을 갈며 오늘 하루는 또 어떤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될까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장바구니에 싱싱한 케일과 당근을 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 배운 그 루틴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3개월 뒤에 여러분의 눈이 얼마나 편안해졌는지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더 환하게 보이는지 꼭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눈이 오래도록 맑게 빛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마음껏 담으실 수 있기를 저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은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가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몸을 돌볼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보람입니다. 가시는 길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이 정보가 꼭 필요한 친구분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저도 항상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맑고 밝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였습니다. 독일 의사의 건강 플러스 시작합니다. 여러분, 소금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소금은 적게 먹을수록 좋다. 많이 먹으면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막는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과도한 소금 섭취는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져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말은 많이 먹으면 해롭다라는 뜻이지 무조건 나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소금은 우리 몸에서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부족하면 오히려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즉, 적게 먹는 게 좋다는 상식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진짜 핵심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소금을 적절히 섭취하면 우리 몸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세포 안으로 수분이 제대로 들어가면서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현상을 의학에서는 숨은 탈수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물을 충분히 마신 것 같아도 소금이라는 열쇠가 없으면 세포는 여전히 목이 마른 상태인 거죠. 저는 심혈관 질환을 전공했고 독일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며 이런 사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물을 충분히, 때로는 억지로 많이 마셔도 얼굴이 붓고 밤마다 화장실에 가느라 숙면을 못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겉으로는 물이 넘치는데 정작 세포 안은 여전히 목마른 전형적인 숨은 탈수 상태였던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염식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분들은 오히려 두통과 불면이 심해지고 혈당이 불안정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물의 양이 아니라 소금 부족으로 인한 균형 붕괴였던 거죠. 사실 해답의 실마리는 바로 소금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소금물의 황금 비율부터 뱃살 관리와 혈당 안정, 숙면까지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소금물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내과 전문의로 근무했고 지금은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성일입니다. 독일은 심혈관 질환 연구와 임상 경험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나라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환자와 연구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아마도 뱃살이나 숙면, 혈압 때문에 걱정이 있으셔서 보고 계시죠? 뱃살이 신경 쓰여서 운동도 해보고 식사도 줄여보셨을 거예요.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더라 해서 억지로 따라 해보신 적도 있으시죠? 물론 물을 많이 마시면 위가 채워져서 과식을 줄이고 칼로리 음료 대신 물을 마시게 되니 체중 관리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뱃살이 빠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50대 중반이 되면서 뱃살이 제일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 마시기를 열심히 해봤는데 기대만큼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얼굴은 여전히 붓고 낮에는 쉽게 피곤해지고 밤에는 화장실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저염식 다이어트도 시도해봤지만 오히려 무기력해지고 혈당은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때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물의 양이 아니라 소금 부족으로 무너진 균형이었구나 하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독일 환자분들 가운데서도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빵과 소시지, 맥주를 즐기다 보니 뱃살이 쉽게 늘어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건강 문제로 이어지죠. 그래서 독일에서도 어떻게 하면 뱃살을 줄일 수 있을까라는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진료실에서도 혈당 때문에 상담을 하다 보면 뱃살 빼는 방법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죠.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시도한 게 물 많이 마시기와 저염식이었는데요. 결과는 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실 건 아니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따라오시면 해결 방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혈액이 제대로 돌려면 소금기가 딱 0.9% 정도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숫자만 들으면 좀 생소하죠? 쉽게 말해서 밥할 때 소금을 아주 살짝 넣으면 밥맛이 살아나듯이 혈액도 그 정도의 짠맛이 있어야 제 기능을 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수액 맞을 때 쓰는 것도 바로 이 농도예요. 그래서 수액을 맞으면 몸이 안정되고 영양분도 잘 퍼져 나가는 거죠. 눈물이나 땀, 소변이 짠맛이 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결국 우리 몸은 바닷물에서 시작한 생명처럼
적당한 짠기가 있어야 굴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소금이 너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 염도가 떨어지면서 혈액량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온몸 구석구석으로 피가 잘 돌지 못하죠. 가장 먼저 뇌로 가는 피가 모자라면 머리가 자주 아프거나 어지럽고 금방 피곤해집니다. 피부로 가는 피가 줄면 얼굴빛이 창백해지고 건조하거나 가려움증이 심해져요. 심장이나 근육으로 가는 피가 부족하면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힘이 빠집니다. 이렇게 혈액 순환이 흐트러지면 혈압이 들쭉날쭉하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괜히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몸이 소금이 모자라다고 느끼면 단순히 갈증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신장에 알도스테론 같은 호르몬을 내보내서 소금을 붙잡으려 하고 뇌에는 소금을 좀 더 먹어라 라는 신호까지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 식욕이 더 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몇몇 연구에서는 단기간에 심한 저염식이 오히려 인슐린 기능을 떨어뜨린다고도 합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안 움직이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지방대사도 꼬여서 결과적으로 뱃살이 더 잘 붙는 환경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소금이 지나치게 부족하면 배는 더 고파지고 몸은 에너지를 엉뚱하게 쓰고 뱃살은 더 잘 쌓인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식사량을 조금 줄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몸속 균형 자체가 흔들린 상태라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게다가 밤에도 문제예요. 숙면에 방해가 되니까 뒤척이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혈관과 장기 기능이 약해지고 만성 피로와 조기 노화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결국 소금 균형이 무너질 때 우리의 삶의 질도 눈에 띄게 무너진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소금이 부족할 때 몸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균형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따뜻한 소금물 한 잔입니다. 겉보기엔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 곳곳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직접 확인한 효과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3가지 핵심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뱃살과 혈당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실 때 가장 힘든 게 뭔가요? 바로 끝없는 식욕과 싸움 아니겠습니까? 배고픔 때문에 짜증이 나고 참다가 결국 폭식으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면 요요까지 겪게 됩니다. 그런데 식사 전에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먼저 따뜻한 물이 위에 들어가면 위가 살짝 불룩해지면서 위벽에 있는 신경이 자극을 받습니다. 그 신호가 뇌로 전달돼서 아직 먹지 않았지만 배가 찼다는 느낌을 주죠. 그래서 밥을 먹기 전부터 자연스럽게 과식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금이 들어가면 한 가지 효과가 더해집니다. 나트륨이 물과 함께 흡수되면서 체내 전해질 균형을 빨리 맞춰주고 뇌가 보내던 뭔가 부족하다, 더 먹어라 는 신호를 안정시켜주는 거죠. 즉, 단순히 물만 마셨을 때보다 소금물이 식욕을 차분하게 만드는 힘이 조금 더 확실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소금에 들어있는 미네랄은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인슐린은 세포문을 열어 포도당이 들어가게 하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하죠. 그런데 나트륨이 지나치게 부족하면 이 신호 전달이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혈당이 쉽게 들쭉날쭉해집니다. 소금물이 바로 이런 균형을 도와줘서 인슐린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억지로 굶으면서 체중을 줄이는 다이어트와는 전혀 다릅니다. 몸의 대사 균형이 먼저 회복되니까 그 결과로 뱃살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독일인 환자 한 분이 기억납니다. 한스 밀러라는 72세 독일 할아버지였는데요. 당뇨 때문에 혈당 조절이 늘 어려우셨고 복부 비만까지 겹쳐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하루 3끼 식사 뒤에도 밤이면 습관처럼 맥주잔을 찾으셨죠. 독일인은 맥주를 물처럼 마신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한스 씨 역시 맥주와 함께 감자튀김을 즐기다 보니 혈당은 들쭉날쭉했고 뱃살도 쉽게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소금물 습관을 시작한 지 석 달쯤 지나면서 공복 혈당이 한결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밤마다 맥주와 기름진 안주를 찾던 욕구가 줄었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체중이 크게 빠진 건 아니었지만 허리띠가 한 칸 여유로워졌고 본인도 몸이 훨씬 가볍다는 변화를 느끼셨죠. 두 번째는 숙면 효과입니다.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몇 번씩 일어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불편이 더 흔해집니다. 잠은 토막토막 끊기고 아침엔 개운하지 않고 낮에는 졸음이 쏟아지니 생활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소금 부족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소금 속 나트륨과 마그네슘이 신경계를 안정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전깃줄이 안정적으로 연결돼야 전기가 고르게 흐르듯이 전해질 균형이 맞아야 뇌와 신경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기 전 따뜻한 소금물은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트륨과 마그네슘이 신경계를 안정시켜 주기 때문에 긴장이 완화되고 잠에 드는 과정이 한결 수월해지죠. 독일의 한 수면 클리닉 연구에서도 전해질 균형이 잘 맞아야 깊은 수면 단계인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 끊기지 않고 이어진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즉, 단순히 수면 습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 미네랄 균형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저 역시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밤에 덜 깨고 아침에 조금 더 개운하다는 경험담을 종종 듣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똑같이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균형 잡힌 소금 섭취가 숙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여러 사례와 연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독일 사회에서도 한동안 저염식 열풍이 크게 불었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유럽심장학회가 고혈압 예방을 위해 소금 줄이기를 강하게 권장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의외의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지나친 저염식으로 오히려 피로감, 수면 장애, 집중력 저하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어난 겁니다. 이후 의료진 사이에서도 소금은 무조건 줄이는 게 답이 아니라 적절히 조절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죠. 혹시 여러분도 새벽마다 시계만 바라보며 다시 잠이 오기를 기다려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몸의 균형을 지켜주는 습관이 의외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부와 변비 개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피부가 금방 건조해지는 경험 있으시죠? 또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변비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수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물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금, 특히 나트륨이 있어야 세포 속으로 수분이 들어가고 장에서도 수분이 머물러서 대변이 부드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균형이 맞아야 피부가 속부터 촉촉해지고 잔 운동도 원활해지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이런 고민은 더 흔해집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물을 덜 마셔서가 아니라 물이 세포 속으로 잘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소금, 특히 나트륨이 있어야 수분을 끌어들이는데 나트륨이 일종의 물의 열쇠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균형이 무너지면 겉으로는 물을 충분히 마셨는데도 속은 여전히 건조하고 장은 힘을 잃어 변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호르몬 분비와 신장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면서 같은 양의 물을 마셔도 몸이 수분을 붙잡아 두는 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피부는 더 쉽게 푸석해지고 장 운동도 둔해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단순히 물만 늘렸을 때보다 전해질 균형이 함께 맞춰졌을 때 피부 보습과 장 기능이 개선된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소금물은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해질 보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할 때 마시는 포카리 스웨트나 게토레이 같은 이온 음료도 같은 원리예요. 그 안에 나트륨과 칼륨 같은 전해질이 들어있어서 땀으로 빠져나간 수분이 몸속으로 더 잘 흡수되도록 돕는 거죠. 다만 이온 음료는 당분이 많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자주 마시기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따뜻한 소금물이 훨씬 간단하고 부담 없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소금물을 어떻게 마셔야 안전하고 효과적일까요? 이 부분은 마지막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는 소금물이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쭉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얘기가 좀 길다 하고 지루하게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효과들이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여러분의 몸에서 나타나려면 올바른 방법으로 소금물을 마셔야 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소금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소금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제소금, 천일염, 암염, 죽염, 그리고 핑크솔트가 있죠. 먼저 정제소금입니다. 99% 이상이 염화나트륨이라 위생적이고 값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정제되었기 때문에 다른 미네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리에 무난하지만 건강법으로 쓰기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천일염입니다. 바닷물을 햇볕과 바람으로 말려 얻는 소금으로 칼슘,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살아 있습니다. 암염은 수백만 년 전 바닷물이 땅 속에 굳어 만들어진 소금입니다. 흰색, 회색, 분홍빛 등 색깔도 다양하고 특유의 풍미 덕분에 유럽에서는 고기 요리에 자주 쓰입니다. 죽염은 우리 전통 소금입니다. 대나무통에 소금을 넣고 황토와 소리프로 막은 뒤 여러 차례 고온에서 구워냅니다. 이 과정에서 불순물이 줄고 은은한 향과 깊은 맛이 더해집니다. 예로부터 약용으로도 활용돼 왔죠. 마지막으로 핑크솔트, 흔히 히말라야 소금이라고 부르죠. 분홍빛은 철분 같은 미네랄 때문입니다. 색이 예뻐서 요리 장식용으로 많이 쓰이지만 우리나라 분들은 요들을 많이 섭취하는 편이라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금물 건강법에는 어떤 소금이 좋을까요? 정제소금도 쓰실 수는 있지만 가능하다면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 암염, 죽염 또는 핑크솔트가 더 적합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안전성 검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품 포장지나 라벨을 꼭 살펴보시면 됩니다. 중금속 검사 완료, 방사능 검사 인증, 식약처 안전 인증 같은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믿을 만한 브랜드나 검사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표시가 없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이라면 아무리 값이 싸더라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황금 비율과 섭취량, 그리고 언제 마시면 좋은가입니다. 소금은 정말 조금만 넣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밥, 국, 찌개만 해도 이미 염분을 충분히 먹고 계시거든요. 세계보건기구 WHO 권장량은 하루 5g 이하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9g, 많게는 10g까지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소금물을 짜게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포가 필요로 하는 만큼 균형만 살짝 잡아주는 거예요. 만약 소금을 많이 넣어서 소금물이 짜게 느껴진다? 그럼 이건 도움이 아니라 손해입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에도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옅게 아주 소량만. 이게 원칙이에요. 비율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 0.3g이면 충분합니다. 티스푼으로 치면 5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양이죠. 많이 넣는다고 절대 효과가 커지지 않습니다. 드셨을 때 짠맛이 강하지 않고 밍밍한 물에 살짝 짠맛이 느껴진다가 좋습니다. 개인마다 짠맛을 느끼는 부분이 다르니 물의 양을 조절하면서 너무 짜다고 느껴지지 않는 선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짜게 만들어서 소금물을 드시면 그건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 됩니다.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언제 마시면 좋을까요?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공복입니다. 밤새 우리 몸은 숨쉬고 땀을 흘리면서 수분과 전해질을 꽤 많이 잃어버린 상태가 돼요.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날 때는 혈액도 조금 끈적해지고 세포가 충분히 깨어나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은 마치 마른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듯 세포의 수분과 미네랄을 바로 채워줍니다. 덕분에 혈액순환이 부드러워지고 뇌와 장기가 아침부터 활기를 되찾게 되죠. 그래서 아침 소금물 한 잔은 단순한 수분 보충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데 꼭 필요한 몸의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목표가 뱃살 관리라면 어떨까요? 보통 저녁을 든든하게 드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녁 식사 20분 전에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을 먼저 드셔보세요.
소금물 효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 식사 전에 한 잔을 마시면 위가 먼저 자극을 받아서 음식이 들어올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마치 불을 지피기 전에 난로를 먼저 따뜻하게 데워두는 것과 비슷해요. 이 과정에서 위가 미리 채워지니까 밥상 앞에서 과식을 할 확률이 줄어들고 특히 탄수화물이 갑자기 들어왔을 때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소금물 한 잔을 먼저 마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혈당 곡선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급격히 오르내리는 혈당은 뱃살을 더 쉽게 만들지만 완만하게 유지되면 지방으로 쌓일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숙면 때문에 소금물을 드셔볼 계획이시라면 저녁에 바로 드시는 것보다는 잠자리에 들기 약 1시간 전에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을 권해드립니다. 소금 속 나트륨과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 밤새 땀과 호흡으로 빠져나가는 수분 균형을 미리 맞춰주기 때문에 새벽에 갈증이나 화장실 때문에 자꾸 깨는 것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아침에는 몸을 깨우는 스위치, 저녁 식전에는 과식을 막는 방패, 그리고 잠자기 전에는 숙면을 돕는 조용한 도우미가 되는 거죠. 특별히 운동을 많이 했거나 땀을 많이 흘린 날이라면 그럴 땐 바로 한 잔 마셔도 괜찮습니다. 잃어버린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그런데 지나치게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 중에 소금물을 하루 2-3잔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드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소금물은 많이 마신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몸의 균형을 살짝 맞춰주는 역할이에요. 균형만 잡히면 충분하지 더 마신다고 효과가 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혈압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꼭 목표에 맞게 하루에 한 잔 정도 드시는 겁니다. 저와 약속하세요. 물 온도는요,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말고 딱 미지근한 정도. 그게 가장 편하고 가장 잘 흡수됩니다. 4번째는 주의해야 할 분들입니다. 소금물은 간단해 보이지만 모든 분들께 똑같이 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특히 심장질환이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몸이 나트륨 변화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작은 양이라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 소금물을 시도하실 때는 무조건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혹시라도 두통이나 속쓰림 같은 불편한 증상이 생기면 바로 중단하시고 며칠 뒤 농도를 더 옅게 해서 다시 시도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는 흔히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몸속 세포가 제대로 물을 흡수하려면 소금과 같은 전해질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잊기 쉽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이 뱃살과 혈당, 그리고 숙면까지 도와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금물을 마셨을 때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변화는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일 겁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꾸준히 하시면 생활 전반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에 꼭 필요한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따뜻한 소금물 한 잔으로 새로운 시작해보세요. 분명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독일에서 독일의사 김성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일의사의 건강 플러스 시작합니다. 손발이 자주 저리고 밤에는 깊이 잠들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온몸이 무겁게 짓누르는 듯 피곤하시나요? 이 모든 증상 사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것은 몸이 보내는 심각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원인은 마그네슘 결핍입니다.
마그네슘 이름은 들어봤지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하고 그냥 지나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칼슘이나 비타민은 익숙해도 마그네슘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사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뼈 건강만 지키는 게 아니라 심장과 혈관, 뇌와 근육까지 제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숨은 조율자 같은 존재죠. 실제로 이 작은 영양소 하나가 무려 300가지가 넘는 몸속 반응을 조절한다는 사실은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만약 이것이 부족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눈, 밑이 파르르 떨리는 가벼운 증상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 약해진 뼈로 인한 골다공증, 그리고 혈압, 혈당의 불안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 부족은 고혈압과 당뇨병의 악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겠죠.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자꾸 부족해지는 걸까요? 그리고 부족할 때 우리 몸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내과 전문의로 근무했고 현재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성일입니다. 독일에서는 저를 프리드리히 켈러라고 부르죠. 독일은 심혈관 질환 연구와 예방의학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나라입니다. 저는 그곳에서의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토대로 이제는 유튜브에서 한국의 시청자 여러분과 건강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마그네슘이라는 몸속의 숨은 영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부족해지는지, 부족하면 어떤 위험이 찾아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한 잔 드시죠? 점심 먹고 나서도 또 커피 한 잔. 저녁에는 소주 한두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겉보기에는 아주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익숙한 습관 속에 보이지 않는 함정이 숨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몸속 마그네슘을 훔치는 범인이거든요. 마신 만큼 소변으로 흘러나가 버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요즘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들을 떠올려 보세요. 라면, 소시지, 어묵, 그리고 편하게 먹는 빵이나 과자들까지 맛은 있지만 이런 가공식품에는 마그네슘이 거의 들어있지 않아요. 제가 독일에서 진료할 때 늘 놀랐던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교민분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검사해 보면 마그네슘 수치가 낮은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신기한 건 독일 어르신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건 어느 나라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겪고 있는 공통된 결핍이라는 얘기죠. 문제는 정작 본인들은 잘 모르고 지낸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요, 바로 거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눈 밑이 떨린다든지 종아리에 쥐가 나는 정도예요. 금세 괜찮아지니까 별거 아니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십니다. 그러다 보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가끔씩이 아니라 점점 더 잦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밤마다 쥐가 나서 잠에서 깨고 깊이 못 자는 날이 늘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잔 것 같지가 않고 온몸이 예전보다 더 뻐근하고 무겁게 느껴지죠. 이런 상태가 몇 년씩 이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서 부정맥이 오고 혈압은 조금씩 올라가고 뼈는 약해져 골다공증으로 이어지죠. 게다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도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모든 변화의 배경에 바로 마그네슘 부족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보기엔 사소한 증상 같지만 사실은 몸속에서 차근차근 쌓여 큰 병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더 무서운 건 이런 변화가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알아차렸을 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몸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조용한 위험이거든요. 우리가 마그네슘을 어떻게 보충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영양소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야 뒤에서 말씀드릴 섭취법도 제대로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 저울을 떠올려 보세요. 양쪽이 균형을 맞춰야 중심이 서듯이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마그네슘은 혼자서 일하지 않아요. 항상 칼슘과 짝을 이루면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근육을 움직이게 해주면 마그네슘은 그 근육을 편안하게 풀어주면서 안정과 회복을 돕습니다. 칼슘이 혈관에 힘을 주면 마그네슘은 다시 부드럽게 풀어주죠. 칼슘이 신경을 깨우면 마그네슘은 가라앉혀 주어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이렇게 서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둘이 균형을 맞춰야 우리 몸이 편안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문제는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회복과 안정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밀고 당기면서 균형을 맞춰줘야 우리 몸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균형이 깨져서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점점 긴장 모드에서 풀리지 못하게 됩니다. 근육은 잘 안 풀리고 혈관은 늘 빡빡한 상태, 신경은 예민해져서 쉽게 지치게 되죠. 이게 단순히 느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확인이 됐어요. 네덜란드 국립보건연구소에서 12만 명을 무려 15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수돗물 속에 마그네슘이 10mg만 더 많아도 남성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약 9% 낮아졌다는 거예요. 같은 물인데도 성분 차이 하나로 건강 차이가 이렇게 크게 벌어진 겁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진이 폐경 이후 여성들을 조사했는데요.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한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골밀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쉽게 말해 뼈가 훨씬 더 튼튼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연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버드와 미네소타 대학에서 진행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였는데요. 하루에 마그네슘을 100mg만 더 먹어도 당뇨병 발생 위험이 무려 15%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00mg이면 얼마나 될까요? 아몬드 한 줌 정도밖에 안 되는 양이에요. 이런 결과들이 무엇을 보여줄까요? 마그네슘이 단순히 쥐가 안 나게 하는 영양소 수준이 아니라 심장, 혈관, 뼈, 혈당까지 전신 건강을 지탱하는 데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 섭취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요즘 이유 없는 피로, 잦은 쥐남 혹은 불면 같은 증상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마그네슘 섭취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마그네슘을 챙길 수 있는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에서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에서 마그네슘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씩 살펴볼 차례예요. 오늘 본론에서는 5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그네슘이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종류와 흡수율 차이, 또 목적에 따라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은지, 섭취 시간은 언제가 알맞은지, 마지막으로 음식 속에 숨어있는 마그네슘까지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큰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힘을 만들어내는 발전소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바로 ATP라는 물질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 우리 몸이 움직일 때 쓰는 에너지 연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연료가 만들어질 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연료가 충분히 생산되지 않으니 당연히 몸이 쉽게 지치고 하루 종일 기운이 빠지게 되는 거죠. 다음은 신경 전달입니다. 우리 뇌에서 손끝, 발끝까지 신호가 전달될 때 전선이 이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경과 신경 사이에서 화학물질이 건너뛰면서 신호가 오가는데 이 과정에도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불안하거나 우울한 기분이 생기기도 해요.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칼슘이 근육을 조여주면 마그네슘이 그걸 다시 풀어줍니다. 그래야 근육이 긴장과 이완을 반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풀리지 못하고
계속 긴장 상태로 남습니다. 밤에 종아리에 쥐가 잘 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혈압 조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그네슘은 혈관 벽을 부드럽게 해주거든요. 혈관이 부드럽게 이완돼야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실제로 제가 독일에서 진료할 때도 고혈압 환자분이 오시면 마그네슘 수치를 꼭 확인해요. 부족하면 보충제를 쓰면서 혈압약 용량을 함께 조절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마그네슘은 단순히 뼈 건강만 챙겨주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 대사, 신경 전달, 근육 이완, 혈압 조절까지 우리 몸 전체가 이 한 가지 영양소에 기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라고 다 같은 마그네슘이 아니에요. 약국이나 인터넷에 보면 종류가 워낙 많아서 뭘 고를지 헷갈리시죠? 제가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형입니다. 제일 흔한 게 바로 산화마그네슘이에요. 가격은 제일 저렴합니다. 약국에서 싼 가격에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흡수율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먹어도 대부분 그냥 몸 밖으로 나가버려요. 게다가 위에 부담을 줘서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중간형, 바로 유기산 형태 마그네슘이에요. 구연산 마그네슘, 말레산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건 흡수율이 꽤 괜찮고 위장 부담도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가격도 적당한 편이라 대부분의 분들이 무난하게 드실 수 있어요. 일반적인 건강 보충 목적이라면 이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은 고급형, 바로 아미노산 킬레이트 형태입니다. 이름이 좀 낯설죠? 글리시네이트, 트러네이트, 타우린산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형태는 흡수율이 가장 좋고 특정한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러네이트 마그네슘은 뇌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 개선을 목표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타우린산 마그네슘은 심장과 혈관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숙면에 유리합니다. 독일에서는 실제로 의사들이 환자 상태에 따라 이런 걸 달리 처방합니다. 잠을 못 주무시는 분께는 글리시네이트, 심장이나 혈관 질환이 있는 분께는 타우린산, 이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쓰는 거죠. 물론 가격은 기본형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마그네슘 영양제를 고르실 때 꼭 어떤 형태의 마그네슘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같은 마그네슘이라도 흡수율과 효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나한테는 어떤 마그네슘이 맞는 건지 궁금하시겠죠? 제가 병원 약사님들께 물어보고 확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근육 경련이나 통증 때문에 힘드신 분들. 밤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잘 난다거나 운동 후에 근육이 뻐근한 분들 많으시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의 마그네슘이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구연산 마그네슘이나 글리시네이트를 권해요. 흡수도 잘 되고 위에 부담도 적거든요. 두 번째, 수면이 문제이신 분들. 밤마다 뒤척이고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새벽에 자꾸 깨는 분들이 계시죠? 이럴 땐 글리시네이트나 트러네이트가 좋습니다. 특히 트러네이트는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서 뇌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신경을 안정시켜 숙면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두통이 잦은 분들께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심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 혈압이 높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손발이 늘 차가운 분들이 있으시죠? 이럴 때는 타우린산 마그네슘을 추천합니다. 심장과 혈관에 특화되어 있어서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고 순환을 도와주거든요. 여기에 오메가3를 함께 드시면 더 좋은 궁합이 됩니다. 네 번째, 기억력과 집중력이 걱정되시는 분들. 요즘 깜빡깜빡 잘 하신다, 이름이 잘 안 떠오른다 하시는 경우 있죠. 이럴 때는 트러네이트 같은 뇌 특화 마그네슘을 보시면 됩니다. 뇌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형태예요.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근육 문제는 구연산이나 글리시네이트, 수면 문제는 글리시네이트나 트러네이트, 심혈관은 타우린산, 뇌 건강은 트러네이트.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특정한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입니다. 우리 몸은 불필요한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배출해내야 하는데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이게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피 속 마그네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면 고마그네슘 혈증이라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 어지럼증, 메스꺼움, 극심한 피로예요. 심하면 맥박이 느려지고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고 호흡이 가빠지는 위급한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부전 환자들 중에서는 마그네슘 영양제를 잘못 복용했다가 응급실로 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장질환 환자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부정맥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들 말이죠.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장 근육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 그러니까 소변을 많이 나오게 해서 붓기를 빼주는 약을 드시는 경우, 그리고 항부정맥제를 드시는 분들, 즉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걸 잡아주는 약을 드시는 경우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약과 마그네슘을 함께 복용하면 심장이 오히려 더 불규칙하게 뛰거나 갑자기 혈압이 확 떨어져서 어지럽고 쓰러질 수 있는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한 환자는 이뇨제와 마그네슘을 같이 복용한 뒤 저혈압 쇼크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약과의 상호작용은 무시하면 안 되는 문제예요. 세 번째는 혈압약이나 항생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마그네슘은 장에서 다른 약물과 흡수 경쟁을 합니다. 쉽게 말해 약이 몸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로 밀치고 당기는 거예요. 그 결과 약효가 약해지거나 아예 기대한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흔히 쓰는 테트라사이클린 계열 항생제가 있습니다. 감염이 생겼을 때 세균을 죽이려고 쓰는 약인데요. 이걸 마그네슘과 함께 먹으면 약이 장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쉽게 말해 약이 몸에 들어가기 전에 마그네슘이 가로막아 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균을 제대로 죽이지 못해서 감염이 더 오래 가거나 항생제를 오래 써야 해서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항생제를 쓸 때는 우유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보충제와 시간을 꼭 띄워서 먹으라고 안내합니다. 혈압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을 낮춰주는 약을 먹었는데 마그네슘이 같이 있으면 약이 흡수되는 양이 줄어들어요. 결국 혈압이 잘 내려가지 않으니까 약을 먹었는데도 혈압이 계속 높게 유지되는 거죠.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약을 꼬박꼬박 먹었는데 왜 혈압이 안 잡히지? 하고 의아할 수 있는데 알고 보면 마그네슘이 약효를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마그네슘 영양제를 같이 복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마그네슘은 분명히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콩팥 질환, 심장 질환, 약 복용 중이신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담을 먼저 하고 드셔야 합니다. 마그네슘은 영양제로만 보충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꼭 영양제로 보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시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은 원래 자연에서 나온 영양소를 가장 잘 흡수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떤 음식에 마그네슘이 많을까요? 제가 독일에서 환자분들께 실제로 늘 추천하는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박씨, 해바라기씨 같은 것들이죠. 작게 한 줌만 드셔도 마그네슘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심장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하고 항산화 물질까지 있어요. 저도 아침마다 아몬드 한 줌을 챙겨 먹는데 간단하면서도 든든하거든요. 둘째는 통곡물입니다. 현미, 귀리, 통밀 같은 곡식은 흰쌀밥보다 훨씬 마그네슘 함량이 높습니다. 게다가 섬유질도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좋고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니까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밥 지으실 때 흰쌀에 현미나 귀리를 조금만 섞어도 건강이 달라집니다. 셋째는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진한 초록빛 채소에는 마그네슘이 정말 풍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철분, 칼륨, 비타민도 함께 들어있어 골고루 영양을 챙길 수 있죠. 넷째는 콩류입니다. 검은콩, 완두콩, 두부, 두유 같은 음식이
대표적입니다. 단백질도 공급해주면서 마그네슘까지 챙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죠. 저는 아침에 두유 한 잔을 꼭 마시는데 하루를 시작할 때 속이 든든합니다. 다섯째는 아보카도입니다. 한국에선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이건 대표적인 슈퍼푸드예요. 부드럽고 고소한 과육 속에 마그네슘은 물론 심장에 좋은 칼륨, 뇌 건강에 필요한 엽산까지 들어있습니다. 샐러드로 드시거나 빵 위에 올려서 드시면 참 좋습니다. 보충제부터 찾기 전에 이런 음식들로 마그네슘을 충분히 채워보세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안전합니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그때 보충제로 보충하는 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 남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걸 간단히 다시 짚어보면 마그네슘은 음식으로 먼저 챙기고 그래도 부족하면 보충제를 활용하시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약 드시는 분들은 간격을 두는 게 중요하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실제로 어떻게 챙겨 드시면 좋은지 바로 복용법입니다. 이걸 아셔야 오늘 내용이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겠죠. 성인 남성은 하루 350에서 400ml, 여성은 280에서 320mg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보다 조금 부족하게 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충이 필요한 거예요. 자세한 음식들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견과류, 통곡물, 녹색 채소, 콩류, 아보카도. 이런 음식들을 매일 식단에 조금씩만 넣어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은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약보다 밥상이 먼저라는 점 잊지 마세요. 음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싶을 때 보충제를 고려하세요. 마그네슘 보충제는 꼭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빈속에 드시면 속이 불편하거나 설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밥을 드신 뒤에 먹으면 음식과 같이 흡수돼서 훨씬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또 중요한 게 다른 보충제와 시간 간격을 두는 것입니다. 칼슘, 철분, 아연 같은 미네랄 보충제랑 마그네슘을 동시에 드시면 서로 흡수를 방해해서 제대로 효과를 못 봅니다. 예를 들어 칼슘이랑 같이 먹으면 마그네슘이 몸에 덜 들어가고 철분이랑 같이 먹으면 철분 흡수가 떨어져서 빈혈 관리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혈압약, 항생제, 골다공증 약 같은 것들은 마그네슘과 겹치면 약효가 약해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드셔야 안전할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마그네슘은 약과 꼭 시간을 띄워서 드셔야 합니다. 복용하시는 약과 최소 2-3시간은 간격을 두시고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아침에 약을 드셨다면 마그네슘은 저녁 식사 후로 미루시는 게 안전합니다. 골다공증 약은 보통 아침 공복에 드시는데 이때는 절대로 마그네슘을 같이 드시면 안 되고 오후나 저녁으로 넘겨야 합니다. 즉, 같은 날 먹어도 괜찮지만 반드시 시간을 띄워서 따로 챙기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용하는 약마다 권장 강력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약사님이나 의사 선생님께 직접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 한 번의 확인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마그네슘은 혼자보다 같이 먹을 때 더 효과가 납니다. 비타민 B군과는 스트레스 완화, 비타민 D와는 뼈 건강, 오메가3와는 심혈관 보호. 여러분 상황에 맞게 곁들이면 훨씬 좋아요. 혹시 설사가 나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화 마그네슘은 피하시고 다른 형태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복용량은 조금씩 나눠 드시면 훨씬 편합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 드시고 효과 없다 하면서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 한 달은 꾸준히 드셔야 몸이 변화를 느낍니다. 눈 떨림이 줄거나 다리의 쥐가 덜 나거나 잠이 깊어지는 작은 변화가 보이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독일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선물이 아니라 습관이다. 마그네슘도 마찬가지예요.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서 여러분 건강을 지켜줍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핵심은 간단합니다. 마그네슘, 부족하면 몸이 금세 삐걱거리지만 채워주면 다시 부드럽게 돌아간다는 거죠. 마치 자동차 엔진오일과 똑같습니다. 다만 모두에게 똑같이 좋은 건 아닙니다. 신장이나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혈압이 낮으신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의한 뒤에 드셔야 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마그네슘을 챙겨 드시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독일에서 독일 의사 김성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